작년인가 재작년에 송기숙의 문학가 삶으로 이제 대회사 하셨잖아요. 예. 예, 거기 내용 보니까 이렇게 같이 중고등학교 학교 나오시고 했던 그 간단한 기억도 일단 좀 이렇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기억이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 그때 다녔던 같이 함께 다니셨던 후배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 한 얘기를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 후배는 주로 그 한승원 선생님하고 또 위선환 씨 이런 분들이 송기숙 선생님하고 아주 절친한 후배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송기숙 선생님은 장중고등학교를 6년 동안을 통학했어요. 어디서 다니냐면 저 용산 포곡에서 이 자포지죄를 매일 넘어서 등교를 하고 하교를 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송기숙 선생님은 잘못했어. 왜? 이쪽으로 해야 되겠어. 저기 지나가서 그냥 내용이 되게 지금 좋아서 그냥 쭉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궁금한 거. 다시 이렇게 그 송기숙 선생님은 장흥 중고등학교 6년을 용산 포곡에서 저기 억불산 자포지죄를 넘어서 매일 등하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뭐냐면 이 자포지죄를 넘어오면 그 동학의 최후 격전지였던 이제 그 석대들이 보이죠. 그런데 이제 이 6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장흥 중고등학교 최초의 국어 교사였던 김용술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김용술 선생님은 송기숙 선생님뿐만 아니라 당시의 문학 그 지망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김용술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만은 1955년에 그 송기숙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중고등학교 문예반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때 이제 아마 그 클럽 활동이라는 것이 처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문예반에 처음 문예반이 생겼고 그 문예반의 지도교사가 김용술 선생님이고 그 제1회 문예부장이 고등학교 3학년인 송기숙 선생님이었어요. 당시 학생이었죠. 그리고 2학년이 아까 한승원 작가가 그때 당시에 2학년이었고 그래서 김용술 선생님은 그 문예반 활동을 통해서 문학적인 그런 학생들이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아마 많은 지도를 했다고 그래요. 특히 그 사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송기숙 선생님이 만년에도 항상 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김용술 선생님의 화제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송기숙 선생님이나 한승원 선생님이 다 동학에 관한 그 녹두장군과 동학제 이런 장편 대하소설들을 쓰신 거 보면 그것이 김용술 선생의 지도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장흥중고등학교 최초의 그 처음 창간호인 교지가 억불이라는 교지가 처음 창간됐거든요. 그때 역시 그 억불을 창간하는데 지도교사로서 이제 김용술 선생님이 애쓰셨지만 또 억불을 주도적으로 그 교지를 만들어낸 분이 김용술 선생님이었어요. 아니요, 김용술 선생님이라 송기숙 선생님이었습니다. 약간 그러면은 학창 시절에도 약간 송교 선생님이 글 쓰는 거나 이런 문학에 좀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주도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부터 소설을 쓰셨어요. 그 당시에도? 네, 소설을 쓰셔서 억불지 창간호에 송기숙 선생님 작품이 있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때. 제가 그 이제 뭐 포럼 때 이제 그 글들을 좀 읽어보니까 근데 맨 처음에 등단은 소설이 아니라 다른 걸로 이렇게 처음에 등단은
그때 이제 전남대학에서 송기숙 선생님 장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전남대 국어국문학과를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문학평론으로 등단은 문학평론으로 했지만 그때 당시에 현대문학으로 바로 이제 소설로 발표를 많이 하셨죠. 바로. 평론가로 등단해서 작품 활동은 거의 소설로 바로 하신 거예요. 그 거의 맨 초기에 이제 집필하신 게 자락골의 비가 그 예. 예, 그 소설인데 제가 그 포곡마을 아까 다녀왔거든요. 예. 거기 보고 왔는데 그럼 어쨌든 송기숙 선생님도 첫 소설이나 이런 문학적인 주제가 자기 고향 마을이나 이 장흥 이 농촌의 삶에 대한 큰 관심이 예전부터 좀 계셨나 보네요. 그렇죠. 이제 송기숙 선생님은 그 포곡마을 가보셨다고 그러지만 거기가 아주 산골이고 어떻게 보면 참 그 가난한 동네이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그래서 그 민중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암태도 암태 소작쟁이를 소재로 하는 그런 그 소설을 쓰셨고, 특히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녹두장군이라는 대하소설은 결국은 동학이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사람이고, 그 사람 중에서도 이제 민중, 또 이런 민초들의 이야기를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평생을 그렇게 사셨죠. 또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간단하게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장흥이라는 장소가 좀 그 송 선생님의 문학과 삶에 크게 보면 어떤 영향을 좀 드렸을까요? 이제 장흥의 이 역사, 즉 장흥의 역사라고 한다면은 고려 시대부터 이제 그 도호부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큰 이 남도의 그 중심인 장흥의 큰 도호부였는데 이 지역적인 그 형태가 장흥은 이제 해안선이 길어요. 굉장히 깁니다. 다른 어떤 아마 지자체보다 해안선이 길다고 봐요. 근데 장흥은 이제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또 들도 있고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지만 또 해안선도 길고 그래서 아름답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해안선이 길기 때문에 왜구들의 침범이 잦았어요. 그때 왜구들에 맞서서 싸운 그 우리들의 선조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의병이죠. 그래서 그런 의병 정신이 있고 그 의병 정신은 통학 정신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 통학 정신이나 인내천 사상 이런 것들은 결국 보면 현대에 말하는 민주정신하고 기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민주정신. 그래서 민주나 평화나 이런 그 정신이 역사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고장이 나는 장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장흥에서 아까 말했던 김영술 선생님 같은 그런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그러한 인간 중심의 세상 이런 것들을 꿈꾸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한국 문학 특구 포럼을 장에서 이제 매년 하시게 됐잖아요. 예. 그거는 혹시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건지 간단하게. 나는 그거에 이게 장흥의 문학이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장흥을 한국 문학 정확한 이름은 기획관광 한국 문학 기획관광 특구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보면은 기행 관광은 이제 예, 붙여진 이름이지만은 거기서 중심의 의미는 문학이에요. 장흥 문학. 그래서 장흥이 한국 문학의 이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국 문학 특구 포럼이라는 것을 당시에 이제 그 기획을 해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아마 초대 예, 특구 포럼 대회장은 아마 한승원 선생님이 하셨던 것 같고, 지금 금년 15회인데 제가 이제 13회부터 한승원 선생님 뒤를 이어서 대회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행사 자체가 올해도 그냥 송교수 선생님만을 좀 특별하게 다루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네,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당시 이제 제가 처음 했을 때 13회, 작년, 재작년에 송기숙 선생님을 주제로 했어요. 또 마침 이제 송기숙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고, 그래서 한번 송기숙 선생님 문학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때 특구 포럼의 주제로 송기숙 선생님 문학을 주제로 선택을 했죠. 혹시 또 그러면은 그 관련해서 지금 장항에서도 좀 제가 좀 읽어보기로는 그 낭독 같은 것도 하시고 소설 읽기 예. 또 요즘에 이렇게 특별히 하고 계시는 활동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장흥의 그 문화 단체들에서 하고 있고, 또 지금 송기숙 선생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장흥에 이제 그 뜻 있는 문화인들이 모여서 그 기념사업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해보고자 해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12월 12일 날 송기숙 선생님 추모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주되게 강연도 있고, 또 송기숙 선생님 이 하는 그 작품을 이제 그 춤으로 또 그 뭐라 합니까, 그 예, 한춤, 그 현대무용이 아닌 전통 예, 전통무용으로 뭐 이제 각색을 해가지고 또 그런 것들 공연도 하고 네.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그 송기숙 선생님 그 녹두장군을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같이 읽는 읽기 뭐라고 독서 낭독회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 또 낭독하는 걸 작년 광주에서 추모제 할 때 장분들이 가서 그 낭독 일부를 보여주고 하는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하게 이제 선생님께서 혹시 송교 선생님 딱 떠오르면은 좀 다른 사람들이 좀 이거는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사실이나 제가 얘기하자면 송기숙 선생님은 그런 그 문학은 송기숙 선생님의 그 사상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한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문학을 떠나서 송기숙 선생님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문학과 송기숙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그 역사관이나 또 정의 또는 민주, 평화 뭐 이런 인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송기숙 선생님 사상이 결국은 여러 가지 소설들로 해서 독자들에게 읽히게 되었지만, 송기숙 선생님은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사상을 실질적으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송기숙 선생님 하면 뭐 행동하는 지식인 또 실천하는 지식인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송기숙 선생님 생애를 보면 송기숙 선생님이 이제 알려지고 또 감옥 가고 이렇게 수모를 당하신 것은 뭐냐면 1978년 그 우리 교육 지표 사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지표 해가지고, 그거는 뭐냐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유신을 통해서 또는 우리나라 그 국민교육헌장 뭐 이런 것을 발표를 해서 국민교육헌장을 전 모든 학생들이 다 외우게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독재 체제로 가게 뭐 있으니까 그 교육을 민주교육으로 혁신시켜야 한다. 이론화된 하나의 그 뭐랄까, 그 이론화된 교육.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주적인 인간, 또 민주적인 인간, 이런 그 기본적인 그런 사상을 가질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 했던 것이 교육 지표거든요. 그 교육 지표의 주동적인 또 핵심적인 인물이 송기숙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송기숙 선생님이 이제 옥고를 치르셨고, 나중에 80년에도 역시 12.12 쿠데타 이후로 5.18 때 결국은 학생수습위원회와 이 관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 덜 다치게 할 것인가, 이런 데 기인해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것은 또 군부에 의해서 옥고를 치르게 되었어요. 그 뒤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요즘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송기숙 선생님 돌아가시고 이번에 한강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한강의 대표 작품 중에 하나가 소년이 온다잖아요. 근데 소년이 온다가 어떻게 이 소설로 태어났는가? 궁극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그 소년이 온다를 쓰게 될 수 있는 어떤 영양분을 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송기숙 선생님이 1988년에, 그때도 노태우 정권의 엄혹한 시절인데, 한국 현대사 사료 연구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설립을 해서 다른 분들, 이영희 교수나 이런 분들을 뭐 이사장으로 모시고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송기숙 선생님이 초대 소장이 되면서 그 연구소를 이끌으셨거든요. 근데 그 연구소를 그렇게 만들 생각부터 송기숙 선생님 하셨고, 왜 연구소를 만들었느냐 하면 5.18을 기록해야 된다.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역사에서. 아마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연구원들이 실질적으로 5.18과 관계되었던 사망자의 유족이나 또는 부상자나 또는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옥고를 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연구원들이 실질적으로 그 인터뷰를 해가지고 체록을 해놓은 것이, 그것이 이제 5.18 민중항쟁 자료 전집이라는 것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한강도 그걸 토대로 해서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이 나오게 됐고, 완전히 상상력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임철우 작가의 소설도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또 어떤 시인은 그걸 통해서 시집 한 권을 냈어요. 그래서 5.18을 문학적으로 생각하고 또 기록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세가 그 5.18을 생생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역사로서 받아들이고 문학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미래를 보신 송기숙 선생님의 그 해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제가 말씀 쭉 들어보니까 그 5.18을 잘 정리하신 게, 그 영향이 다른 작가들의 문학 작품으로도 이렇게 소재가 될 수 그렇죠. 있게 그걸 잘 정리를 해놓으셨고, 특히 그런 부분이 생각해 보니까 뭐 암태도나 다른 작품들에서 다 그런 게 많이 드러나잖아요. 실제 그 우리나라가 처한 어떤 사건이나 그렇죠. 농촌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거를 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결로 다른 작가들한테 좀 영향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한강도 이제 그 소년이 온다를 쓰면서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읽으면서 울고, 또 최초로 5.18에 대해서 그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 아버지 서가에서 그 5.18 사진집을 보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5.18을 겪은 아마 송기숙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참 그걸 글로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자료로서 내놔서 다른 분들이 객관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하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그럼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 말씀드리자면, 그런 좀 격동의 시기에는 이렇게 행동을 많이 하시고 소설도 이렇게 집필도 많이 하셨잖아요, 선생님이. 네. 근데 그게 또 좀 지나고 나서 이제 현대로 좀 넘어와서는 주로 어떤 생각과 어떤 그런 마음으로 뭐 활동을 하시고 영향을 끼쳤는지 좀 간단하게 누가 송기숙 네, 선생님이? 송 선생님. 송기숙 선생님이 그 보면은 그 교수 사회에서도 제일 앞장서서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초대 아마 공동의장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나중에 공동의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걸 했달지, 또 작가 사회에서도 그 지금 작가회의 그쪽 민족 작가 그쪽으로 이렇게 문단을 이끌어 가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 소설만 쓰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소속해 있는 작가사회 또는 교수사회, 또 학생들하고 관계되는 교육 문제, 이런 데에서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상당히 그 호쾌하고 호방한 성격이셨어요, 송기숙 선생님은. 보통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면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혹시 간단하게 제일 기억에 남으신 그런 개인적인 일화나 뭐 해주신 말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제일 뭐 기억에 남으신 개인적인 예라는 그 아이고 이거는 뭐 이야기. 그 예전에 70년대에 송기숙 선생님하고 장흥고등학교 동창인 분이 그 충장로 가까운 그 전남매일신문사 바로 옆에 1층에 억불집이라는 음식점을 만들었어요. 송기숙 선생님은 아마 밖에서 서울에서 손님이 오면 그 친구 집에 억불집에 이렇게 거기서 이제 뭐 막걸리를 한 잔씩 하고 이제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때가 고은 선생님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 그때 서울에서 연봉 선생님도 오시고 백낙청 선생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김현승 선생 시비를 무등산 설록에다가 제막식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모두 오셔가지고 백낙청 선생이나 연문 선생님인 이제 그때 고속버스로 올라가시고, 고은 선생님이 그 억불집에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승원 선생님하고 그 늦게 거기를 갔었는데, 그때 제가 그 선배라는 장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선배라고 그래서 선배님이라고 제가 늘 그런 말을 썼는데, 한승원 선생님 그거 선배라는 말이 무리배자가 있어가지고 별로 좋은 말이 아니라고, 차라리 형님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송기숙 선생님한테 기숙이 형님 술 한잔 받으십시오라고 술잔을 권했더니 옆에 계신 고은 선생님이 아이 수인아, 네 아버지 뻘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이제 웃기는 것이지만 이제 그렇게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나는 송기숙 선생님은 참 선배님이라기보다는 참 훌륭한, 참 우러러봐야 하는 선생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네, 이 정도에서 일단은 마무리 한번 할게요. 전체가 15분이라면서 내가 15분 더 한 것 같은데.